발제 시간이 15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가능한 시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은데 중간중간 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발제하신 분들은 주로 이제 특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허 여기 모이신 분들 다 특허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허는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는 수단이죠. 근데 이제 규제는 반대입니다. 누가 나를 뭘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자꾸 귀찮게 하는 게 규제입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요즘 말들도 많고 탈도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기술이나 산업과 관련된 규제 문제들이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스토리텔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구성되고요. 자, 규제와 혁신에 대한, 그러니까 규제와 혁신에 대한 역사적인 그 발전은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규제가 너무 세면 못 살겠다 그러고, 규제가 너무 약하면은 시장 교란이 일어나서 소비자가 피해를 받는, 이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규제를 강화하고 완화하고 이런 흐름들이 역사적으로 반복이 되어 왔고요. 특히 이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아주 고전적인 시장 실패 원인에서 개입한다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는 어떤 그 독과점에 의한 피해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자연 독점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성 효과라든지, 아니면은 특히 요즘에 최근에 가장 많이 강조되는 게 정보 비대칭성에 의한 피해입니다. 그러니까 즉 물건이나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들은 거기 그 사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그걸 갖다 쓰는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 세부적인 내용을. 그래서 이런 정보 비대칭성으로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을 제3자인 정부가 개입해서 규제하려는 경향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규제라는 거는 그 규제정책학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제 좁게 해석하면은 뭘 못하게 하는 행위를 규제라고 하지만은, 좀 더 넓게 생각하면은 보조금을 주는데 옵션을 다는 것도 규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아가지고 정부 R&D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R&D 보조금 받을 때 어떤 제한 요건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요즘에는 광의의 규제 개념을 봅니다. 보통 우리 규제정책학에서 이야기할 때는 규제정책은 어떤 사건으로부터 시작됐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록펠러부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록펠러가 미국의 소위 말해서 사회적 인프라망을 거의 독점을 했죠. 미국 연방정부가 반독점법이라는 희대의 법을 만듭니다. 정부가 강제로 기업을 해산을 시킨 사례입니다. 그때부터 규제 정책이 출발이 되고요. 그런 출발에 있는 게 경제적 규제입니다. 경제적 규제는 그 경제활동 주체들, 특히 기업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걸 경제적 규제라고 구분을 하고, 그에 비해서 사회적 규제라는 것은 보통 환경 규제를 예를 많이 듭니다. 사회적으로 큰 영향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어떤 개별 주체들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사회적 규제라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기술 규제는 이것과는 약간 성격이 다른 겁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 규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 규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은, 기술 규제라는 건 그 밖에 그레이한 영역에 있는 규제들이 지금까지는 주목을 못 받아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부동산 규제하면 확 와닿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 큰 세미나실에 기술 규제가 몇 건이나 있을까요? 1000건? 제가 볼 때는 100만 건 이상 있습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핸드폰 하나에 각 부품과 통신 기능과 이거를 다 기술적 요건을 부여하는 게 10,000건이 넘습니다. 여러분들 입고 있는 옷이라든지 바다에 깔리는 소재라든지 여기 방염 처리 기준이라든지 아주 세부적인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합하면 이런 큰 방에는 한 100만 건 정도 되고요. 작은 방은 한 10만 건 정도 될 겁니다. 우리가 규제 환경에 쌓여서 살고 있는 거죠. 규제가 기술 혁신에 미치는 영향은 전통적으로 크게, 규제라는 것은 혁신 주체, 기업들의 혁신 활동을 저해한다는 게 기존의 주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특히 환경 산업이나 정책, 태양광 산업 같은 에너지 산업들이 부상하게 되면서, 아니다, 규제가 기업의 기회비용을
감소시킴으로 인해서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주장들이 마이클 포터 이후로 새롭게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학계의 동향은 저기가 알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즉 특히 이제 2008년도에 영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규제와 혁신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고 규제 주체의 의지 또는 피규제자의 수능 의지, 적용 시점, 적용 강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가 혁신을 촉진할 수도 있고 저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 최근의 연구 결과들에서 많이 밝혀지고 있고요. 한국적 맥락에서 규제 문제 발생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후발 추격국으로 성장을 하게 됐죠. 우리나라처럼 개별 기술이나 산업별로 지능법이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모든 신기술 하나 뜰 때마다 요즘 뭐 AI 뭐 지능법 만들고 뭐 로봇 지능법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각 지능법 내에는 규제 내용들이, 기술 규제 내용들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이렇게 수직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 수직적 규제 체계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21세기 들어서 융합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걸 가로지르는 뭐 드론이라든지 자율주행차 나오게 되면은 중복 규제라는 게 반드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죠. 또 하나는 규제 지체 현상이 발생합니다. 규제 지체라는 것은 여러분들 사회학 시간에 배우셨던 문화 지체에 대응되는 개념입니다. 기술 개발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규제는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국회 뭐 입법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죠. 항상 후행적으로밖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서는 기술 발전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 지체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일련의 프로세스들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규제 지체 현상이 도드라집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법령 체계는 일본법을 뺏겼고요. 일본은 독일법을 뺏겼습니다. 즉 대륙법 체계의 그 열거주의 시스템, 그러니까 허용 가능한 조항들을 다 법령상에 명시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기술 발전이 막 일어나게 되면은 조항에 없는 항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드론 하늘 나는 거 생각을 많이 하시죠? 최근에 나온 것 중에서는 잠수함도 됐다가 드론도 되는 것도 나왔습니다. 자, 이거 어느 영역으로 카테고리를 분류해야 됩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기술 발전의 동체성을 반영하기 미흡하다는 거죠.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나라는 박정희 시대 이후로 개발연대 시대 이후로 수출 주도형, 지금도 마찬가지죠. 수출 주도형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규제의 본질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어떠한 정보 비대칭성이 있고 그다음에 정보 비대칭성으로 모럴 헬드가 발생하는데 제3자인 정부가 개입해서 조정하는 행위입니다. 자, 생산자는 우리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우리 국민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국민이었죠. 그러니까 이걸 소비자를 보호해달라는 규제 이슈들이 소비자 쪽에서 우리나라는 발전을 할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만드는 법만 해외로부터 수입한 게 아니라 그게 유통되고 시장에 활용되는 규제 체계 자체도 해외 거를 그대로 베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규제 체계가 발달한 유럽 같은 경우를 보면 민간 자율 규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부 다 그걸 정부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정부의 탑다운적인 규제 정책이 실행이 되고 기업들조차도 굉장히 정부 우존적인 성향들이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 자율 규제 시스템이 미발달되고 규제 형성에 대한 담론 구조 자체도 취약합니다. 자,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삼성에서 불산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대사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언론들이 정부를 맹비난하죠. 정부가 뭘 잘못하고 있다, 뭐 규제가 없다. 그렇게 되면은 정부는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관련 전문가 같은 전문가를 다 모읍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규제 체계를 만듭니다. 자, 그렇게 돼서 한 1년 지나면 이번에 기업들이 그 규제 때문에 우리 못 살겠어요라고를 반복하게 합니다. 즉 규제 공백과 규제 과다의 악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한 5년 전인가 스웨덴에서 극우파 청년들이 학교 가서 총기 난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이 저는 굉장히 임프레시브했어요. 우리나라 백분 토론에서는 어떤 주제가 다뤄졌을까요? 그런 사건이 있다면 정부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를 맹비난하는 것들이 일어나겠죠. 근데 스웨덴의 백분 토론 같은 그 프로그램에서는 주제가 뭐였냐면은 우리의 교육이 어디서부터 잘못됐길래 극우파 청년이 나오게 됐을까 였습니다. 그러니까 담론의 구조 자체가
아직까지 우리는 발전할 부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 엘리트 관료가 정책을 주도한 성장의 공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 이후로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 미래성장 동력 이름으로 정부가 바뀔 때마다 몇 대 성장 동력, 현 정부도 8대 성장 동력 이렇게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신성장 동력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미래성장 동력, 신성장 동력 분야에 정부 예산만 150조 이상이 투입이 됐는데 2000년에 우리나라 10대 수출 주력 수출 상품하고 현재 주력 수출 상품 비교를 하면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딱 하나 나올 뻔하다가 없어진 게 있어요. 2000년대 초반에는 LED 산업이 미래성장 동력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슬그머니 2007년에 8년 되면서 없어졌어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2007년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는 규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LED 사업을 못하게 막았어요. 그 뒤로 우리나라 LED 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지금은 중국보다 우리가 기술적 수준이 더 낮은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21세기 들어서 정부가 모든 것을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하려고 하는 것들이 한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장 동력의 발굴 및 육성 주체가 이제 민간으로 전환돼야 되는 게 국내외 학자들의 공통적인 주장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역할이 주도자에서 조종자로 변화할 때 핵심 수단은 바로 규제입니다. 규제는 악이 아닙니다. 정부의 역할 중에 하나예요. 근데 뭐 제가 좋아하는 단체는 아닙니다. 세계경제포럼이라고 WEF라는 단체에서 매년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조사를 하면은 전체 순위는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근데 재밌는 걸 보면은 혁신과 관련된 경쟁력은 국가경쟁력 순위보다 항상 높아요. 하지만 정부 규제 순위는 100위권이죠. 우리 앞에 우간다 있고 우리 뒤에 모잠비크 있는 수준입니다. 자, 정부 규제가 국가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라는 소리죠. 기술 규제는 원래는 용어 자체가 그 TBT 용어로 썼습니다. 국가가 무역을 할 때 기술적인 장벽을 칭하는 굉장히 제한적 용어로 썼지만 사실 이 뒤에 나눈 산업부, 과기부, 국무조직실 저 작업은 솔직히 말하면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에 있어서 기술 규제의 정의는 여기 나오시는 것 마찬가지로 그 국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또는 법적 구속력을 갖게 할 때 기술적 요건을 두는 것들을 기술 규제라고 좀 폭넓게 학술적으로 제가 정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체나 근거들을 보시면은 뭐 중앙부처 지자체 가는데 기업들이 규제 되게 여러 사항을 많이 해소하는데 사실상 법령이나 중앙부처하고 직접적으로 충돌되는 규제 사항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관리기관이나 밑으로 내려가는 사항들에 대해서 혹시 더 충돌하는 사항들이 많고요.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제가 2009년도에 지금 작년에 아마 조사가 새롭게 됐을 거예요. 제가 법령을 한번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법조문을 다 읽어봤는데요. 우리나라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진입 규제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에 진입을 할 때 요건을 너무 많이 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공식이 뭐냐면은 압축 성장이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성장이지 않습니까? 선택과 집중에 의한 성장이라는 거는 델롬 몰빵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델롬을 구분하는 기준이 진입장벽을 두는 겁니다. 그런 규제 체계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술 규제에 의한 문제점은 뭐 예를 들어서 단일 제품에 대해서도 상충되는 규제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성능 규제가 있고 하나는 뭐 안전 규제가 있는데 두 개의 검사 스펙을 구체적으로 보면 한 70% 정도 중복이 됩니다.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죠. 그 다음에 높은 진입 장벽 및 시장 고착화 등을 초래합니다. 그다음 뭐 기술 기준들이 과거 기준으로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신제품을 개발하더라도 시장 진입이 곤란합니다. 사례를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숨은 기술 규제가 더 많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에이전시라든지 아니면 지자체로 넘어갈 담당자 그랬을 때 항목이 없으니까 조항이 없으니까 유권 해석을 내려야 되는데 이 유권 해석 내리는 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거나 혹은 부패가 발생할 여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파지티브, 네거티브 시스템 말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거를 단적으로 표현한 게 자동차 표지판입니다. 우리나라는 운전하다가 유턴하려면은
유턴 가능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만 유턴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파지티브 시스템이고요. 미국은 유턴 금지 표시판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 데서나 유턴할 수가 있습니다. 즉 기업 활동의 혁신 활동의 폭이 더 넓은 거죠. 이 원인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게 단순히 과거 박근혜 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겠다 그러는데 말처럼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행정부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까지 다 바뀌어야 됩니다. 국가 체계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특수성 반영 및 환경 변화 대응이 미흡합니다. 여러분들 그 사례 하나 보시면은 여성분들 기능성 화장품 쓰시죠? 주름이나 미백제, 그 다음에 UV 크림. 거기에 다 나노 파우더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나노 파우더에 대해서 이미 라벨링 의무화 같은 규제가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성 화장품들 광고할 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노 기술이 적용된 이런 문구가 쓰였는데 최근에 그 문구가 빠진 것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규제 문제가 되니까 빠진 겁니다. 뭐 한번 사례를 들어볼까요? 오늘 자율주행차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저거 가지고 굉장히 큰 작업을 한번 했습니다.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가장 근본적인 규제 문제가 뭘까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에 보면은 운전자가 사람이다 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왜요? 당연히 운전은 사람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겠죠. 근데 AI가 이제 운전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면 도로교통법상 우리나라 법령 체계에서는 운전은 사람 또는 기계가 할 수 있다라고 조항이 들어가 줘야지 자율주행차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규제 이슈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통신 주파수 문제였습니다. 2009년도에 우리나라 그 자율주행차 통신 주파수는 전 세계 디펙터 스탠다드는 5.9GHz 영역대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이미. 2009년 상황에.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 5.9GHz 영역대는 SBS, MBC, KBS 방송 3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절대 안 내놓습니다. 이 문제를 줄기차게 이슈제기했는데 그게 미래부 장관, 과기부 장관 고시 하나 바꾸는 건데 8년이 걸렸습니다. 자, 우버 문제. 우리나라에서 우버 서울시가 불허를 했죠. 자, 택시 산업이 망하는 게 우버 때문에 망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택시 산업은 88 올림픽 이후에 줄곧 망하고 있고요. 재밌는 건 택시 산업은 망하고 있는데 택시 기업은 망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왜냐? 택시 업계에서는 산학금 제도라는 게 있죠. 그죠? 아시죠? 산학금 제도? 산학금 제도라는 게 대표적인 불합리한 제도인 거죠. 왜냐하면 사업주의 사업 리스크를 종업원이 따없는 제도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법령을 찾아보니까 98년인가 2002년인가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산학금 제도가 전면 불법화됐습니다. 근데 현재 그거를 지키고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단속 분야에 있는 지자체도 단속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개인 택시 면허 사업 부여를 해주는 주체가 지자체장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택시업계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자, 기업 산업 논리에 시장 논리에 정치 논리가 개입돼서 망한 케이스라고 봅니다. 요거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헬스케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만은 힐세리온이라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초음파 진단기를 하나 개발했어요. 휴대폰이죠. 요만한 발을 임산부 배에 대면은 실시간으로 자기 휴대폰에 태아가 모니터가 뜹니다. 자, 한국에서 출시가 가능했겠습니까? 안 됩니다. 의료법에 진료는 의사에게, 처방은 약사에게 요 조항이 딱 있습니다. 자, 저건 진료행위로 봐서 국내에서 출시가 안 되고 미국에서 출시가 됐습니다. 자, 스마트 교육 많이 이야기하시죠? 최근에 혁신학교 지정돼가지고 자녀 있으신 분들은 디지털 교과서 이런 거 무크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저것도 규제 문제 때문에 확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 교육법에 보면은 교과서란 서책형 교과서를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교과서가 정식 교과서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디지털 교과서에 들어가는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 사례도 한번 재밌는 사례입니다. 여성분들 요즘에는 온라인 쇼핑이 오프라인 쇼핑을 앞질렀죠. 온라인 쇼핑의 가장 큰 단점이 무엇입니까? 화면상에 피팅 모델 입고 있을 때는 예뻤는데 제가 배송해서 입어보니까 안 예쁘던 온라인 쇼핑의 반품률이 30에서 40% 정도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기술이 3D 아바타 모델이에요. 한양대 교수님이 개발하신 겁니다. 근데 이거는 3D 아바타 모델을 캠으로 이렇게 촬영을 해서 가지고 있으면은 의료회사가 제공하는 의료 파일을 입혀볼 수가 있어요. 3D로 돌려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인정을 받았는데 시장에 못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2차 저작권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빅데이터가 전 세계 의료회사들이 다 탐내는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 데이터에 대한 2차 저작권이 제 신체 정보가 들어가 있으니까 제 걸일까요? 의료회사가 파일을 제공했으니까 의료회사일까요? 아니면은 알고리즘을 만든 개발자의 것일까요? 복잡합니다.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이미지 경매. 여러분들 네덜란드가 그 낙농과 화훼의 나라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제 그 낙농하고 화훼 제품은 남미에서 훨씬 더 많이 생산합니다. 네덜란드 기업들이 가서. 근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목포 세발낙지가 목포가 쌀까요? 노량진이 쌀까요? 노량진이 쌉니다. 왜냐? 산지에서 다 소화를 못하고 공급을 못하고 일단 노량진으로 왔다가 다시 목포로 내려가는 농수산물에서 역물류 문제가 심각합니다. 네덜란드도 남미에서 한 거를 네덜란드까지 가져와서 경매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 화상 경매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이게 도입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경매사법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데 관계자들 반발이 엄청 심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화평법, 화관법에서 장애 영향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화관법에서 이건 뭐냐면은 공장에서 화학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혹시나 유출이나 폭발되면은 주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화학물질별로 다 보고서를 구비하라는 겁니다. 보고서 하나 만드는데 5천만 원에서 2억 정도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화학물질 한 20만 종 정도 됩니다. 포철도 저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정됐을 때는 모든 화학물질을 했다가 지금 200 정도까지 줄었는데 여전히 중소기업들한테 큰 부담이고 중복 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런 규제 문제가 왜 발생했는가? 정보 비대칭성 발달과 아까 말씀드린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부 개입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른 일반 행정 규제, 경제적 규제나 사회적 규제와 달리 기술 규제는 전문성이 있어요. 그 기술에 대한 이해를 필요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그 부분을 캐치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기술 규제 부분은 개혁이 더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의사와 우리나라에서 혁신이 제일 안 되는 분야가 3분야가 있습니다. 의료, 교육, 국방입니다. 3 분야의 공통점이 뭘까요? 겁을 줘서 영업을 합니다. 북한이 쳐들어올지 몰라요. 무기 다 사야 돼요. 만에 하나 암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MRI 다 찍어봐야 돼요. 댁내 아드님하고 학원을 안 다니는데요. 그러면 사교육 다 받아야 되죠. 그게 다 정보 비대칭성이 심해서 일어난 현상들입니다. 근데 여기 제가 그림을 하나 넣어놨는데 이거는 기원전 2000년에도 똑같은 고민을 했던 겁니다. 정부가. 의료사가 났을 때 정부가 개입해서 처벌하는 조항을 2000년 전에도 가지고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규제 제체 현상으로 대표적인 과거에는 적기조례 현상들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자동차가 영국에서 처음 나왔을 때 마주협회에서 반발을 해가지고 자동차를 시속 3km 이상을 못하게 하고 2명이 타야 되고 앞에 한 명이 깃발을 흔들면서 가야 된다는 규제가 있어서 독일한테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뺏겼다는 거고요. 최근에 나온 건 트럭 지게차 사례가 있습니다. 앞에는 트럭이고 뒤에는 지게차인데 산업부 내에서 허가를 해주는 과가 다릅니다. 저거 허가 받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동차에 블랙박스 다 달려 있으시죠? 거기에 뒷면을 열어보면 유심칩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이게 1000만 대의 CCTV가 도로에 돌아다닐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규제 현상들이 발달하고 있는 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요성과 파급효과에 비해서 특히 중소기업의 인식과 대응이 취약하고 특히 이런 기술 규제 문제는 글로벌 차원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들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독자적으로 갈라파고스 체계를 가져갈 수 없다는 게 문제점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민간 자율 규제 시스템이 수출 주도형 경제 체제가 지속되는 데서 굉장히 취약합니다. 하나의 사례만 말씀드리자면은 시험 인증 기관 중에서 독일의 대표적인 시험 인증 기관들이 TÜV라는 게 있습니다. 기술 규제의 가장 대표적인 인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독일의 인증기관 TÜV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됐냐면은
보일러 협동작업으로 됐습니다. 150년 전에 신형 보일러를 업자가 하나 만들었는데 폭발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업자들이 모여서 야 우리끼리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시작된 게 독일 TÜV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기관이 돼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해외에서 만드는 것들 계속 수입에다 썼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회자분께서 나오셨네요. 이제 그만하라고.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혁신 친화적 규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데 있어서 진입장벽 완화가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신기술 융합 제품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제 공백 부분을 해소시켜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기술 규제 시스템과 글로벌 스탠다드의 조화도 필요하고 특히 우리나라 8만 개 수출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각국의 고유적으로 발달한 기술 규제 내용도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할랄 푸드 뭐 수출한다 그럴 때 심지어 그 굉장히 할랄 규제가 심한 나라는 한 번이라도 혹은 그 생산 시설이 돼지고기가 지나갔던 시설이면 구매를 안 하는 국가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포지티브, 네거티브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이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작동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페널티 시스템이 강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은 사전 규제가 아니라 사후 규제를 강하게 하는 나라인데 진입은 자유롭게 하되 시장 교란 행위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PL법상 집단소송제도라든지 아니면 징벌적 배상제도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시장 교란 행위자들을 퇴출시킬 수 있는 강력한 페널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 네거티브 시스템이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된다 말을 하면은 반드시 그에 비례하게 페널티 시스템 강화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민간자율 규제 시스템의 강화와 더불어서 기술 규제 관련 서비스 자체가 하나의 고부가치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육성시킬 필요성이 있겠고요. 제가 20분. 이게 구글에 몇 년 전에 네스트라는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용 온도 보일러 조정기 있죠? 그거 만든 회사를 3조 5천억 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구글이 이 보일러 조절기 회사를 왜 3조 5천억이나 주고 인수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가정에 많은 가전제품을 쓰고 계시지만 가전제품별 실제 전력 소비량 모르지 않습니까? 그거를 측정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빅데이터 플랫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한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 규제개혁 그 개선 과정으로 뭐가 올랐냐면은 블루투스 전자저울이 들어왔습니다. 저울에다가 블루투스 기능만 딱 달아놓은 겁니다. 이게 농어촌에 가시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는데 제일 어려운 게 지파 단계입니다. 사과를 딱 저울에 올려놓고 수기로 이걸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올려놓는 순간 전국에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수집되는 구조죠. 이거 굉장히 대기업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파워풀한 저 네스트 못지않는 파워풀한 도구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시장에 못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국가개량법상 그 데이터 송수신 중에 위변조의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ICT 금융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혁신이라는 거는 무조건 신기술, 첨단 기술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회의 수요와 맞닿아 있을 때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